네, 계속해서 샌드뱅크 백훈종 이사와 함께 투자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일부에서는 불완전한 인간의 한계를 인정을 했습니다. 투자 관련 심리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의미 있는 수익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자, 이러면 이제 벌써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걸 잘 들어보세요, 한번. 네. 그 샀다 팔았다 또는 뭐 좋은 전략을 써가지고 이렇게 트레이딩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거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전문적인 영역이에요. 네. 이거는 개인 투자자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걸 샀고 그거를 떨어질 때 충분히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는가 또는 충분히 오를 때까지 기다렸는가를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진짜 떠올려 보세요. 네. 그렇게 못했다면 그렇게 돈 버는 사람이 아닌 겁니다, 자기는. 제 주변에 코인으로 돈 번 분들은요. 엄청 오래 기다려서 돈을 벌었어요. 아, 이더리움이 만약에 국내에 처음으로 상장을 했다. 네. 2016년인가요? 그때였는데. 이더리움이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막 10%, 20%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 많이 오르네? 이제 팔아야겠다 생각하잖아요. 이더리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아 이거는 아니야. 막 몇 조짜리 코인이 될 거야. 그러면서 버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 코인 부자들이 됐지 아주 소수예요. 그런 사람들은. 평소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그냥 한 몇십 프로 수익 보고 팔았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못 버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 알면 뭐해. 못 기다리는데. 네. 근데 그런 성향이 아니신 분들은 그래서 그 주식시장에는 그 10배 이상 오르는 초대박 종목을 텐베거라는 말로 부릅니다. 네. 텐베거 종목이라고 텐베거 하죠. 종목이라고 예. 하죠. 텐베거 종목을 찾아서 그 종목에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 텐베거 종목은 뭐고 그걸 어떻게 찾아야 되고 네.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투자해서 잘 성공을 하면 어느 정도 돈을 버는데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 애플 주식 얘기를 해볼게요. 네. 애플 주식은 뭐 당연히 엄청난 수익을 와. 거둔 주식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2000년대 초면은 그 IT 버블이 한창일 때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의 닷컴 버블이라고 했던. 그래서 주식시장이 그 2001년부터 막 곤두박질 쳐서 박살이 나기 시작했어요. 근데 2000년대 초에 가장 고점일 때 애플 주식에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네. 그러면은 그 다음 연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저게 지금 그래프에는 잘 안 나타나긴 하는데 마이너스가 심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75%예요. 와. 완전 곤두박질 쳤어요. 네. 모든 주식시장이. 그 다음 연도 마이너스 50%, 어. 그 다음 연도 마이너스 40%. 그러니까 그 2000년에 투자했으면 2005년까지 계속해서 마이너스예요. 네. 이거 그러니까 버티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1억이 아마 뭐 반 토막 나고 세 토막 나고 네. 다섯 토막 나고 이거를 겪어야 했을 거예요. 5년 동안 이걸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하지만 견뎠다면 네. 지금 2023년이지만 2022년까지만 우리가 한번 이걸 투자했다. 네.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3,000%예요 수익률이. 이걸 금액으로 와. 환산하면 130억 원입니다. 예. 1억 원이 130억 원이 되는 거예요. 20년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애플 주식을 우리가 2000년 초반에 그러면은 가치를 알 수 있었을까? 한번 얘기해 볼 만하잖아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애플 주식이 1980년대부터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한 20년 만에 애플이라는 주식과 회사에 대해서 가치를 안다는 거는 그렇게 빨리 안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면은 2000년에 1억 원을 담글 수 있었을 거예요, 누구나. 조금만 공부를 해봤다면. 그러면 견디기만 하면 돼요, 이제. 5년이라는 그 진흙탕 같은 하락장을 견뎌야만 하는 거예요. 그걸 견디면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난 부가 따라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2000년도에 저 같은 사람은 애플이라는 주식이 있는지도 잘 몰랐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주식을 2000년도에 투자했던 사람은 굉장한 확신이 있었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이게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시간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저도 솔직히 2000년에 애플이란 주식이 있는 거 몰랐습니다. 네. 그랬지만 그래서 지금은 그러면 뭐가 애플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말고 네. 아 지금 팔까? 지금 살까? 이거 고민하지 말고 그러면 오케이 2000년에 애플이 있었어. 난 그걸 놓쳤어. 그러면 지금의 애플은 뭘까를 반드시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거를 찾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사실 그런 확신은 쉽게 얻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더 값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당시에는 이런 음. 상황이었고 IT 그 디지털 전환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었고 인터넷이 붐했고 이런 기업들이 나타났고 지금은 그러면 어떤 게 넥스트 트렌드인가 말하자면은 페이지라고 하죠. 우리가 경제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페이지로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 중에서 지금은 뭐 어떤 물결에 지금 와 있는 건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요. 네. 어, 만약에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다면은 이제 찾을 수 있고 그거에 투자를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거예요. 이제 뭐 두드려 팰 거예요. 막 시장과 세상이 다 내한테 등을 돌린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개인적인 스토리를 설명드리면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 많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아내는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부부는 뭐 공동적으로 재산을 관리하니까 저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수익률을. 근데 지금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한 5천만 원에 물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3천만 원인가요?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많이 물려 있는 거죠 아직도. 이 얘기를 하면 이제 저희 아내는 한숨을 푹푹 쉬죠. 그러면서 아니 당신과 결혼하고 가격이 오른 거라고는 신혼 때 산 명품 가방밖에 없다. 그 명품 가방은 중고가가 막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막 팔면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신혼 때 산 주식이랑 비트코인 가격은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되게 단기적인 시각인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걸 견디는 중인 거예요. 현실적인 압박이 좀 있으시네요. 있죠. 근데 이걸 견뎌야 돼요. 네. 이걸 못 견디면은 그 애플 2000년에 투자하고 2005년에 판 사람 같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근데 그 확신은 굉장히 좀 객관적으로 가져야죠. 우리가 그 앞에 봤던 10가지의 심리적 오류들을 네. 계속해서 떠올려 보면서 예. 내가 그런 거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예. 이런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되긴 합니다. 자아 성찰을 꾸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투자는 음. 굉장히 심리적으로 멘탈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잠도 충분히 자야 되고 밥도 잘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 투자 부동산과 관련해서 또 예를 준비해 오신 게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애플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네. 애플 주식의 특징은 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제품의 특징은 굉장히 희소하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애플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정말 좋다, 이거 음. 텐베거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게. 네, 이게 매번 시리즈가 나올 때마다 좀 대기 수요가 엄청나잖아요. 맞아요. 네. 애플 지금도 신제품이 나오면은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애플 매장이 있으니까 네. 가서 이거 예뻐가지고 칼라 예쁜 칼라 이거 있냐고 물어보면 재고가 없대. 네. 언제 들어오냐 모른다고 다 그러거든요. 애플 그래서 핸드폰은 중고로 파는 것도 가격이 꽤 잘 쳐줍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다른 경쟁 제품들은 중고가가 확 떨어지죠. 부동산이 또 비슷해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동산, 특히 강남 부동산, 강남 아파트 같은 부동산들은 돈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저 한남의 고속터미널 쪽에 있는 모 아파트는 뭐 45억 원인가 그런데 그거를 돈이 있어도 줄을 서서 들어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게 이제 바로 희소한 자산이죠. 네. 이런 것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웬만큼 큰일이 나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가격이 우상향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격이 오르는 자산에 투자하는 건 왜 중요하냐?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짜장면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1,10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죠? 한 가게에 따라 다른데 뭐 10,000원까지도 그죠, 10,000원 하는 데도 10,000원을 있어요. 훌쩍 넘는 곳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음식 가격뿐만이 아니라 네.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화폐 인플레이션 현상이잖아요. 화폐가 너무 많이 양이 늘어나면은 물건 가격은 오릅니다. 왜냐면 화폐 가치,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네.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이거는 받아들여야 돼요. 화폐의 수량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화폐가 가진 구매력은 점점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자산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특히 그 중에서도 희소한 자산의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건 이제 팩트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야 이게 됩니다. 수요가 있기 때문인 거죠. 꾸준한 수요. 끊임없는 수요가 있기 네. 때문이죠. 그 이제 미국에 혹은 중국에 있는 많은 IT 기업들의 주가가 지난 한 10년, 15년 동안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거만큼 오른 주식이 있어요. 그 주식이
그만큼 오른 주식이 종류가 이제 유럽 명품 회사들의 주가입니다. 유로피안 럭셔리 굿즈 마켓은요. 네. 거의 미국 IT 기업만큼 주가가 폭등했어요. 지난 오. 10년간. 그래서 엄청난 그 회사들 자체의 어떤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희소성이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열광하다 보니까 주가가 폭등하는 건데, 자 보세요. 지금 전 세계가 약간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는 네. 중국과 미국의 이런 뭐 알력 다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세계화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말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달러 가격만 올라요. 그러니까 모든 통화들은 원래 상대적 가치가 있는 거긴 하지만 미국 달러화만 계속해서 가치가 오르고 나머지 통화의 가치는 점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자국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화폐 수량을 늘려가지고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인데 네. 더 많이 떨어지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더 많이 풀어야 되니까 돈을. 음. 그러니까 이 나라에 있는 국민들은 이제 고통받는 거예요. 국민들도 고통받지만 정부 자체도 굉장히 좀 곤혹스러워요. 네. 그러면은 이 희소한 자산을 정부 자산으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금인데, 아, 희소성 하면 또 금이죠. 희소성 하면 금이잖아요. 그 금을 정부들이 전 세계에 있는 그 주요국 정부들이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네. 지난 몇 년간. 음.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달러 가치만 오르지 자기들 통화 가치나 다른 자산 가격은 안 오르는 거예요. 다른 통화 가치는. 그래서 금을 사재기했는데 2022년에 그게 피크를 찍었어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제 달러화의 어떤 기축 통화 그거로 이어지는 세계화된 어떤 초연결된 그런 지구촌 이런 게 이제 깨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달러 외에 나머지 좀 다른 대체 자산을 찾아야겠다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금을 엄청나게 사재기했고 뭐 여기 보면은 튀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가장 많이 샀다고 하죠. 오. 튀르키예. 예. 이제 가장 유명한 튀르키예가 지금 가장 유명한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래가지고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느끼는 인플레이션이 막 연에 90몇 %에 지금 이르고. 뭐 최근에 지진도 일어난 데다가 그렇죠. 하이퍼 인플레이션까지 겪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금값이 금만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역시 말씀을 들어보면 금이야말로 최고의 자산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잖아요. 비트코인하고 금을 비교해 본다면 어떨까요? 일단은 금은 굉장히 가지고 옮기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하기도 힘듭니다. 네. 그리고 뭐 원하는 만큼 사가지고 어딘가에 보관을 하려면은 집에 또 그만큼 시설이 필요하죠. 네. 좋은 금고도 있어야 되고 어쩌면은 뭐 경호원까지 고용해서 지켜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희소성이 물론 굉장히 좋긴 한데 금이 이제 연 채굴되는 그 양이 정해져 있으니까 거의.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금보다도 더 높은 희소성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네 가지 측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네. 5가지인데 금은 굉장히 옮기고 다니기 힘들고 비트코인은 그 즉시 어디로든 보낼 수 있고 전 세계 어디든. 휴대성이 좋네요. 그죠? 보관성. 이제 금은 어딘가에 보관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네네. 그냥 그 시드 프레이즈 프라이빗 키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되죠. 그다음에 진짜임을 구별하는 거 비트코인은 그냥 아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전송되는 순간 진짜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하지만 금은 녹여봐야 돼요.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네. 내구성은 뭐죠? 이제 금은 네. 금도 굉장히 단단하죠. 네. 근데 이제 불에 이제 녹이거나 이러면은 고체에서 액체 상태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제가 지금 금반지를 끼고 있는데 예. 물론 뭐 이제 14K이긴 합니다만 이것도 갈거나 어딘가에 부딪히면 찌그러지고 네. 이런 형태가 이제 변할 수 있죠. 그렇죠. 가치가 훼손당하죠. 하지만 이제 비트코인은 그런 식의 문제가 없죠. 네. 그냥 뭐 코드로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존재하는 거니까. 희소성. 비트코인은 그 전체 발행량이 정해져 있고 그 발행량을 향해서 가는 자산이에요. 그래서 2,100만 개 이상으로 늘어날 수 없다는 게 다 정해져 있고 매년 발행량이 줄어듭니다. 더 희소하죠. 네, 그러니까 금보다 비트코인이 보다 우월한 안전 자산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단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금에 비교해서? 뭐 아무래도 손에 쥐어지지 않다 보니까 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금은 어쨌든
홍콩에 계신 그런 부자분들이 많이 이제 금부치로도 가지고 계신 이유가 그 신미성 때문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비트코인은 그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 현재 이제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나 저 같은 사람들 사이에서나 기술적으로 우월하다 이렇게 이해가 되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대중들한테는 그렇게 이해되기 어렵다. 음.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아무래도 덜 성숙하다. 역사가 짧다 보니까 음. 금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굳건한 믿음이 있는데 비트코인은 아직 14년밖에 역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 자체가 전체 사람들로부터는 좀 모자라다. 네. 이런 단점이 있죠. 음. 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도 다 극복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은 세대라는 건 교체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로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주체로서 그 역할을 넘겨받아서 제가 이제 그 밀레니얼 세대인데 밀레니얼 세대가 또 Z 세대에게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다음 신세대에게 계속해서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는 세대를 거듭할수록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은 금보다도 이게 훨씬 더 안전하고 더 희소하구나라는 거를 이해하는 거는 갑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금에 비해서 무형이면서도 또 역사가 깊지 않다 보니까 희소성이라는 장점을 부여받아서 지금 단점을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단기적인 투자 관점이 아닌 상황에서 질문을 해본다면 비트코인이 최후의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했을 때 1비트코인의 가격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우선 금은 안전자산으로서 거의 역할을 다 해요. 물론 산업에서도 조금 쓰이긴 합니다. 산업재로서.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안전자산이고 가치저장 수단이다라는 이제 내러티브가 가장 많은 거고요. 그러면 금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따져보면 10조 달러 정도 됩니다.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100조, 1000조, 1경, 와, 100조, 1000조. 이게 참 계산하기도 어렵네요. 10조가 아니라 10조 달러. 10조 달러입니다. 네, 원화가 네, 아닙니다. 네, 10조 달러 정도 되고 네. 비트코인이 그거의 한 10분의 1 정도 돼요. 네. 현재 시가총액이. 음. 그러므로 비트코인이 만약 금을 대체한다면은 시가총액이 한 10조 달러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현재 한 1,000억 달러 정도 되니까 지금보다 100배 정도 오르는 거고 한 10배 정도 오르는 거고 그러면 그 만약에 다른 안전자산들은 어떤가 또 돌이켜 볼 수가 있겠죠. 네. 금만이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네. 부동산도 안전자산으로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냥 주거 네. 그런 목적 말고. 그다음에 채권, 굉장히 뭐 국채 이런 거는 안전하다고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투자를 하죠. 네. 그리고 일부 주식들 같은 경우도 이거는 평생 가져갈 자산이다 하고 투자를 하는 분들이 네. 있잖아요. 와. 이제 글로벌 부동산 시장이 전체 한 325조 달러 정도 되고요. 예. 채권이 115조 달러, 와. 주식이 100조 달러 정도 된다고 어림잡아서 계산이 됩니다. 예, 전 세계 자산 현황을 또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새롭습니다. 그렇죠. 예. 금이 상당히 작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10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러네요. 뭐 여기에 들어가지 않은 비상장 주식이라던가 네. 뭐 미술품이라던가 음. 뭐 음악 저작권 이런 것들도 다 쳐서 네. 합계가 한 550조 달러 정도 된다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550조 달러라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자산의 가치 네. 중에서 과연 몇 퍼센트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하고 있는 퍼센티지냐. 네. 이건 이제 순전히 예상의 영역인데요. 한 대략적으로 25%로 가정을 해봤어요. 이제 미국인들은 4분의 1이라는 거 되게 좋아하니까 네. 쿼터라는 단어가 있어서 한 4분의 1 정도만 그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예. 하면은 계산이 되죠. 예. 그러면은 550조에 4로 나누면 138조 달러로 계산이 네. 됩니다. 138조 달러를 우리 이 비트코인의 전체 발행량인 2,100만 개로 나누면 네. 약 657만 달러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657만 달러면은 한 80억 원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와. 현재 환율 기준으로 그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사실상 비트코인이 2,100만 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네. 유실된 비트코인이 있어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제 프라이빗 키를 까먹어서 그냥 영혼을 찾을 수 없는 거가 한 200만 개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한 1,900만 개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그냥 넉넉하게 2,100만 개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657만 달러가 개당 가격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우리 돈으로 하면은 지금 뭐 정말 아까 애플로 치면은 뭐 몇 불 정도 그 정도의 아주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만약에 진짜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확신이 있다면 네. 애플이 2000년 초반부터 2022년까지 13,000% 상승했듯이 비트코인도 그런 그림을 그릴 거다 이거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거의 확신이 어느 정도 있냐에 따라서 투자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이 투자하는 거고 그런 확신이 많이 없다면 소액부터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네. 업비트 거래소에서 최소 5,000원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보면서 아무래도 사놔야 또 공부를 하게 되고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사보면서 공부를 해보면서 이제 스스로 확신을 가져보고 확신이 안 든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25% 138조 달러 정도를 비트코인이 대체할 네. 거다라는 얘기가 허황되게 들린다. 그러면은 이제 투자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뭐 지금 가격에 지금 뭐 단순한 우리 상황에 의해서 가격이 얼마가 오르고 내리고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안전자산, 궁극의 안전자산으로 발전을 할지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트위터나 아니면은 링크드인 또는 다른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그 가치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뭐 비트코인 관련된 그 인플루언서 분들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책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서 한번 그래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금보다 훨씬 좋은 이유 또는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채권보다 훨씬 좋은 이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확신하는 만큼 투자를 해보고 실행이 없으면 결국에는 생각에 그치게 되잖아요. 네. 반드시 실행을 해보시고 예. 한번 같이 이렇게 비트코인의 랠리에 같이 탑승해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쪼록 오늘 저희와 함께 투자 심리와 투자 방법에 대한 전략을 다시 한번 모색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